하여간 근본 없는 부사관 새끼들이 문제야. 날카로운 고성이 지휘 통제실의 정적을 찢어발겼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의 날씨보다 더 차가운 기운이 제육보병사단 청성부대 예하 제7보병여단 본청을 감싸고 있었다. 작전과장 최영석 소령은 손에 들고 있던 결제 서류를 바닥으로 거칠게 내던졌다. 팔랑거리며 흩어지는 종이들은 마치 눈보라처럼 바닥에 엎드린 늙은 호랑이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 늙은 호랑이 여단 주임원사 박철수는 묵묵히 허리를 굽혀 서류를 줍고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주름진 눈가에는 30년 넘게 군복을 입으며 쌓아온 세월의 훈장이 서려 있었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경력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젊은 장교 앞에서 아무런 방패막이가 되지 못했다. 박원사, 내 말이 말 같지 않습니까? 헬기장 보수 공사건 말이입니다. 내가 분명히 아스팔트로 싹 밀어버리라고 지시했을 텐데요. 최소령이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책상을 탕탕 내리쳤다. 박원사는 흩어진 서류를 가지런히 모아 가슴에 품으며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작전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면 보기는 좋을지 모르나 동절기 결빙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철원의 겨울은 다릅니다. 헬기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하강풍에 얼어붙은 아스팔트 조각이 튀면 엔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도 비포장 다짐이 원칙입니다. 이봐요, 주임원사. 최소령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며 박원사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는 박원사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비아냥거렸다. 당신들이 짬밥 좀 먹었다고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전략과 전술, 그리고 부대 운영은 장교의 영역이야. 어디서 감히 규정을 들먹여? 사관학교에서 군사학 배울 때 당신은 뭐 했어? 삽질이나 했겠지. 머리가 굳어서 융통성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으니 원. 주변에 있던 상황병들과 하사관들이 숨을 죽이고 눈치를 살폈다. 최소령의 히스테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오늘은 유독 심했다. 신임 여단장의 부임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는 새로운 지휘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부대 환경 미화에 목숨을 걸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실무적인 조언을 하는 부사관들을 사사건건 묵살하고 있었다. 박원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모욕감보다도 잘못된 지시로 인해 발생할 안전사고가 더 걱정되는 천생군인이었다. 과장님 제고해 주십시오. 이번에 오시는 여단장님도 707 출신이시라 현장 안전에 민감하실 겁니다. 야! 최소령의 고함 소리에 상황실의 유리가 징 울렸다. 어디서 훈계질이야? 707? 특수부대 출신이면 뭐 땅바닥 흙냄새만 맡아도 아나? 여단장님은 장군이야. 별이라고. 깔끔하게 정돈된 부대를 좋아하시지 너희들처럼 흙먼지 날리는 꼴을 좋아하실 것 같아? 당장 공병대 불러서 아스팔트 깔아. 이건 명령이야. 박원사는 깊은 한숨을 삼켰다. 계급은 깡패였다. 논리와 경험이 통하지 않는 벽 앞에서 그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박원사가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선 순간이었다. 지휘 통제실의 육중한 철문이 소리 없이 그러나 묵직하게 열렸다. 찬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다. 상황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인물은 방한복 상에 깃을 세운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실내를 훑고 있었다. 어깨에 박힌 준장의 계급장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다. 제7보병여단장 서미현 준장. 그녀였다. 본래라면 위병소 통과 시점부터 보고가 올라왔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관용차를 위병소 밖에 세워두고 수행원 하나 없이 걸어서 들어왔다. 마치 적진에 침투하는 특수요원처럼 기척을 지운 채였다.
덕분에 그녀는 문 밖에서 최소령이 내뱉은 폭언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들을 수 있었다. 상황병이 뒤늦게 그녀를 발견하고 벌떡 일어나 입을 열려 했다. 여단자. 서미현은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상황병은 얼어붙은 듯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천천히 군화 소리를 죽이며 최소령의 등 뒤로 걸어갔다. 최소령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씩씩거리며 박원사의 뒷모습에 대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여간 말귀를 못 알아쳐먹으니 몸이 고생이지. 내일까지 공사 완료 안 되면 주임원사 옷 벗을 각오해. 옷은 누가 벗어야 할지 모르겠군.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최소령의 뒷덜미를 서늘하게 긁었다. 최소령은 감전된 사람처럼 펄쩍 뛰며 뒤를 돌았다. 누구? 그의 눈이 커다랗게 확장되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그보다 키는 작았지만 뿜어내는 위압감은 거대한 산맥과도 같았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대테러 작전 최일선에서 수많은 생사를 넘나들며 다져진 살기였다. 그것은 책상 물림 장교가 흉내낼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여단장님. 최소령이 허둥지둥 거수 경례를 올렸다. 필승. 작전과장 소령 최형석입니다. 도착 보고가 없으셔서. 지휘 통제실의 모든 인원이 일제히 기립하여 경례 구호를 외쳤다. 필승. 서미현은 그들의 경례를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받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로지 최소령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박원사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박원사는 꼿꼿한 자세로 경례하고 있었지만 그의 손에 들린 구겨진 서류 뭉치가 방금 전의 수모를 증명하고 있었다. 서미현의 아버지도 부사관이었다. 평생을 조국에 헌신하고도 젊은 장교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던 아버지의 구분 등이 박원사의 모습 위로 겹쳐졌다. 그녀의 눈매가 매섭게 가늘어졌다. 서미현은 천천히 가죽 장갑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쉬어. 간결한 명령에 모두가 열중쉬어 자세를 취했다. 정적만이 흐르는 공간, 서미현은 최소령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작전과장. 예, 작전과장입니다. 최소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소문으로만 듣던 서미현 준장의 기세는 상상 이상이었다. 그녀는 육군 최연소 여성 장군이라는 타이틀이 단순히 시대의 흐름을 잘 타서 얻은 것이 아님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방금 주임원사에게 한 말 다시 해보게. 서미현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감정의 고저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오히려 더 공포스러웠다. 예. 그것이. 최소령은 눈동자를 굴리며 변명거리를 찾았다. 교육 중이었습니다. 주임원사가 작전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조금 강하게 훈육하던 참이었습니다. 훈육이라. 서미현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비웃음이었다. 자네가 육사를 나왔다고 했나? 예. 육군사관학교 59기입니다. 최소령은 육사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외쳤다. 이것만큼은 자신을 보호해줄 동아줄이라 믿는 눈치였다. 그래,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던가? 아버지 뻘인 부사관에게 근본 없는 새끼라고 욕을 하라고? 그게 자네가 배운 장교의 품위인가? 최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밖에서 다 들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시정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부대의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해.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서미현은 말을 자르며 고개를 돌려 박원사를 바라보았다. 박원사님. 예, 여단장님. 박원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작전과장이 지시한 헬기장 아스팔트 공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사는 잠시 최소령의 눈치를 살폈다. 최소령은 눈으로 입 조심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서미현은 그 찰나의 눈빛 교환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박원사와 최소령 사이를 가로막으며 섰다. 내 눈을 보고 말씀하십시오. 원사님의 30년 경험을 믿습니다. 그 말에 박원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믿는다는 말. 지난 몇 년간 간부들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동절기 철원의 기상을 고려했을 때 아스팔트 포장은 결빙 및 파편 비산의 위험이 큽니다. 비포장 다짐을 유지하되 살수 작업으로 먼지를 잡는 것이 규정 및 안전상 옳다고 판단됩니다. 서미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한 판단입니다. 707에 있을 때도 겉만 번지르르한 헬기장에서 사고가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그녀는 다시 최소령을 돌아보았다. 들었나? 이게 바로 현장 경험이야. 책상 머리에서 펜대나 굴리며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란 말일세. 최소령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존심이 상했다. 일개 부사관의 의견을 들어 장교인 자신에게 면박을 주는 신임 여단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계급 차이는 절대적이었다. 알겠습니다. 원상복구하겠습니다. 원상복구가 아니라 애초에 잘못된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게. 예. 최소령이 잘못 들었다는 듯 되물었다. 장교가 부사관에게 그것도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사과하라고.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안 들리나? 사과하라고 했네. 자네의 그 오만함 때문에 우리 부대의 소중한 자산인 원사님이 모욕을 당했어. 계급이 높다고 인격까지 높은 건 아니지. 서미현의 눈빛은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최소령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부들거리는 입술을 억지로 떼어냈다. 미안합니다, 박원사. 진심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사과였다. 박원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서미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혀를 찼다. 썩어빠진 권위주의가 뼛속까지 박힌 인간이었다. 한 번의 훈계로 고쳐질 사람이 아니었다. 앞으로 내 허락 없이 부대 시설물에 손대지 마. 그리고 박 원사님. 예, 여단장님. 짐 푸는 대로 여단장실로 오세요. 차나 한잔하면서 부대 현황 좀 듣고 싶습니다. 작전과장의 보고서보다는 원사님의 이야기가 더 영향가 있을 것 같군요. 그 말은 최소령에게 있어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모욕이었다. 여단장이 작전 참모를 배제하고 주임원사와 독대하겠다는 것은 그를 참모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서미현은 굳어있는 최소령을 지나쳐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또각또각. 군화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최소령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지만 바닥을 향한 그의 눈은 도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두고 보자. 여자라고 깔봤더니 부사관 나부랭이 편을 들어. 건방진. 최소령의 비뚤어진 엘리트 의식은 위험한 방향으로 튀기 시작했다. 이것이 훗날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을 거대한 덫의 시작임을 그는 알지 못했다. 여단장실은 냉기가 돌았다. 서미현은 창밖으로 보이는 철원의 황량한 들판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격 소리가 이곳이 최전방임을 실감케 했다. 똑똑. 들어오세요. 박원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행정병 시키지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타주시는 건 부담스럽고 제 손으로 타는 게 마음 편합니다. 박원사는 커피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어색하게 서 있었다. 서미현은 소파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여단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명령입니다. 앉으세요. 그제야 박원사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자락에 걸터 앉았다. 서미현은 맞은편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아버지가 생각나더군요. 예. 제 아버지도 원사로 전역하셨습니다. 평생을 야전에서 구르셨죠. 어릴 적에 아버지가 술 한잔 하시고 들어오셔서 하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계급장이 깡패다. 억울하면 출세해라.
그 말이 너무 싫어서 악착같이 군인이 됐습니다. 박 원사는 놀란 눈으로 서미현을 바라보았다.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냉혈한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연이 있을 줄은 몰랐다. 최소령 같은 사람 많이 겪어보셨죠? 군 생활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법입니다. 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아니요. 그건 원사님 부족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리고 사람이 덜 된 자들이 문제입니다. 저는 제 부대에서 그런 꼴 못 봅니다. 서미현의 눈이 다시 한번 번뜩였다. 최소령 능력은 어떻습니까? 감정 빼고 객관적으로. 박 원사는 잠시 고민하다 입을 열었다. 머리는 좋습니다. 육사 출신답게 이론에는 밝습니다. 문서 작업 능력도 탁월하고요. 하지만 현장을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도와 실제 지형이 다를 때 지도를 믿으라고 우기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공명심이 너무 강합니다. 윗분들에게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미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대로였다. 다음 달에 군단장님 방문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최소령이 의전 준비로 예민합니다. 이번 군단장님 방문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여단의 전투력을 검증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부대의 기강을 바로잡을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서미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박 원사님,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어떤 명령이든 따르겠습니다. 최소령이 군단장님 의전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분명 원사님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 입맛대로 판을 짜겠죠. 그냥 두세요. 예. 그러다 실수라도 생기면. 실수가 생겨야 합니다. 서미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가 얼마나 무능하고 위험한 지휘관인지 그 스스로 증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단 군단장님의 안전과 부대의 명예는 지켜야겠죠. 우리는 플랜 B를 준비할 겁니다. 최소령 모르게 오직 저와 원사님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부사관들끼리만 공유하는 진짜 매뉴얼 말입니다. 박 원사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일종의 함정이었다. 오만한 상관을 끌어내리기 위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묵묵히 일하는 진짜 군인들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 작전 회의를 시작해 볼까요? 철원의 sak풍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매섭게 불어닥치게 될 겁니다. 서미현이 내민 작전지도 위로 박 원사의 투박한 손과 서미현의 섬세한 손이 함께 포개졌다. 창밖에는 여전히 거센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여단장실 안은 전에 없던 뜨거운 열기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곧 다가올 별들의 전장을 예고하는 서막이었다. 철원의 겨울은 해가 떠도 어둠이 가시지 않은 듯한 묵직한 회색빛으로 시작된다. 영하 25도.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추위였다. 제6보병사단 청성부대, 그 중에서도 최전방을 담당하는 제7보병여단 본청 앞 연병장에는 새벽부터 눈 치우는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야, 거기 이 상병. 넉가래질이 그게 뭐야? 허리 안 펴? 행정보급관의 고함이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졌다. 병사들은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밤새 쌓인 눈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 평범하고도 치열한 일상의 풍경을 2층 작전 과장실 창문을 통해 내려다보는 이가 있었다. 최영석 소령이었다. 그는 뜨거운 믹스커피를 후루룩 마시며 창밖의 병사들을 마치 개미떼 구경하듯 바라보았다. 따뜻한 히터바람이 그의 등을 안락하게 감쌌다. 쯧쯧. 요새 애들은 군기가 빠져서 눈 치우는 것도 시원찮단 말이지. 그는 혀를 차며 자리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군단장 방문 대비 의전 계획 보고서라는 제목의 파일이 놓여 있었다. 그는 파일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동기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는 벌써 별을 달았다는 육사 선배들의 소식이나 전역하고 대기업에 들어간 동기들의 자랑질이 올라오고 있었다. 최소령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젠장, 나도 이번에 중령 진급 못하면 끝인데. 그의 초조함은 엉뚱한 방향으로 불똥이 튀었다. 그는 인터폰을 신경질적으로 눌렀다. 작전처부 담당관 어디 있어? 당장 내 방으로 튀어오라고 해. 잠시 후 문이 열리고 30대 초반의 김중사가 헐레벌떡 들어와 경례를 붙였다. 필승. 작전처부 담당관 중사 김영호 부르셨습니까? 최소령은 의자를 삐딱하게 돌려 김중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김중사의 전투복 바지 밑단은 제설 작업 때문에 젖어 있었고 전투화에는 흙탕물이 튀어 있었다. 최소령은 인상을 팍 썼다. 김중사, 너 꼴이 그게 뭐야? 장교방에 들어오면서 복장 상태가 그게 뭐냐고. 죄송합니다. 연병장 제설 작업 지원 나가 있다가 급하게 오느라. 핑계 대지 마. 부사관들이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야.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 기본이. 너희가 무슨 노가다꾼이야? 간부면 간부답게 품위를 지켜야지. 김중사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병력이 부족해 간부들까지 제설에 투입된 상황이었다. 따뜻한 방에서 커피나 마시던 작전과장이 할 소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시정하겠습니다. 됐고. 군단장님 오실 때 브리핑 룸 환경 미화 어떻게 됐어? 내가 말한 화분 그거 구했어? 김중사의 얼굴이 난처하게 일그러졌다. 과장님 그게 말씀하신 동양나는 예산 항목에 없습니다. 부대 운영비로는 행정용품이나 시설 보수 자재만 구매 가능합니다. 사비를 들이시지 않는 이상. 야! 최소령이 들고 있던 볼펜을 김중사에게 집어던졌다. 볼펜이 김중사의 가슴팍을 맞고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예산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져와야지. 행정보급관 뒀다 뭐해? 창고에 짱 박아둔 거 팔든지 아니면 민간 협조를 구하든지 융통성 있게 처리 못해? 그건 횡령이고 규정 위반입니다. 그리고 지금 혹한기라 병사들 핫팩이랑 방한 장갑 챙기기도 빠듯합니다. 이 새끼가 진짜 말대꾸 따박따박하네. 야 김영호. 너 장기 복무심사 얼마나 남았냐? 김중사의 어깨가 움찔했다.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1년 남았습니다. 그래, 1년. 내 말 한마디면 너 옷 벗고 집에 가서 농사나 지어야 해. 알지? 작전과장이 평정 긁어버리면 끝인 거. 핫팩? 장가? 병사들 좀 춥게 지낸다고 안 죽어. 군단장님 오셨을 때, 아, 이 부대는 환경이 참 우아하구나 하는 인상을 주는 게 더 중요해. 그게 바로 전투력이야. 알겠어? 최소령의 논리는 궤변이었다. 하지만 계급과 인사고과라는 무기 앞에서는 절대적인 진리처럼 강요되었다. 김중사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나가봐. 그리고 나갈 때 바닥에 흙 떨어진 거 닦고 나가. 냄새나니까. 김중사는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주워 책상 위에 올려두고 굴욕적인 자세로 뒷걸음질 쳐나갔다. 문이 닫히자 최소령은 흥 하고 콧방귀를 뀌며 다시 커피 잔을 들었다. 같은 시각 여단장실. 서미현 준장은 집무실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전투복 위에 방한 외피를 걸쳐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창밖이 아닌 폐쇄외로 화면 모니터 앞에 서 있었다. 당직 사령이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의 뒤에 서 있었다. 당직 사령. 예, 여단장님. 지금 작전과장실 앞 복도 소리 키울 수 있나? 아, 그게. 복도에는 음성 녹음 기능이 없습니다. 서미현은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에서 김 중사가 작전과장실을 나오고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인 김 중사가 복도 벽에 머리를 기대고 한참이나 서 있는 모습이 잡혔다. 어깨가 들썩이는 것으로 보아 흐느끼거나 혹은 깊은 분노를 사귀고 있는 듯 했다. 서미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707 시절부터 사람의 제스처와 표정을 읽는 훈련을 받아왔다. 김 중사의 저 모습은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인격적인 모독을 당한 사람 특유의 무력감과 증오가 섞여 있었다. 박 원사님 호출하세요. 주임 원사님 말입니까? 지금 제설 작업 감독 중이실 텐데. 부르세요. 지금 당장. 10분 뒤 박 원사가 땀에 젖은 채 여단장실로 들어왔다. 부르셨습니까, 여단장님? 서미현은 박 원사에게 김 중사가 찍힌 화면을 가리켰다. 김영호 중사 성실한 친구입니까? 박 원사는 화면 속 김 중사를 보고는 안타까운 탄식을 내뱉었다. 여단에서 제일 성실한 친구입니다. 굳은 일은 도맡아 하고 병사들도 잘 따릅니다. 다만 요새 최소령 때문입니까? 박 원사는 침묵했다. 침묵은 긍정보다 더 강한 긍정이었다. 말씀하세요. 제가 알아야 고칩니다. 최소령이 김 중사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많이 시킵니다. 세탁소에서 자기 옷 찾아오라는 건 예사고 주말에는 자기 차 세차까지 시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군단장님 방문 준비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물품을 구해오라고 닥달하는 모양입니다. 서미현의 눈썹이 꿈틀했다. 세차? 이 엄동설 안에? 관용차가 아니라 개인 차량입니다. 자동 세차기는 흠집 난다고 손 세차를 고집한답니다. 서미현은 주먹을 꽉 쥐었다.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것을 넘어 부하를 산호비처럼 부리는 행태였다. 이것은 명백한 갑질이자 직권 남용이었다. 기가 차는군요. 박 원사님, 오늘 오후 일과 시간에 최소령 동선 어떻게 됩니까? 오후 2시에 예하 대대 작전 장교들 소집해서 회의한다고 했습니다. 회의 끝나고는요? 보통은 체력 단련실에 가거나 영회 숙소로 퇴근 준비를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제가 직접 현장을 좀 봐야겠습니다. 주임 원사님은 김 중사를 데리고 영내 주차장 뒤편으로 오세요. 아, 그리고 서미현이 서랍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박 원사에게 건넸다. 김 중사에게 이걸 주십시오. 최소령이 또다시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모욕을 주면 반드시 녹음하라고 하세요. 이건 명령입니다. 박 원사는 녹음기를 받아들며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오후 3시. 철원의 칼바람은 오후가 되어도 잦아들 줄 몰랐다. 여단 본청 뒤편 간부들이 사용하는 주차장 구석진 곳에 수도 시설이 하나 있었다. 본래는 작전 차량의 오물을 씻어내기 위한 곳이었지만 지금 그곳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최형석 소령의 개인 승용차였다. 그리고 그 앞에는 고무장갑을 낀 김 중사와 하사 한 명이 얼음장 같은 물에 스펀지를 적시고 있었다. 손가락이 잘려나갈 것 같습니다, 김 중사님. 이제 막 임관한 하사가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조금만 참자. 과장님 퇴근하시기 전까지 끝내야 해. 물기 남으면 얼룩진다고 지랄. 아니, 뭐라 하시니까 마른 걸레질도 꼼꼼히 해야 한다. 김 중사는 후배 앞에서 욕을 삼키며 차체에 물을 뿌렸다. 물이 닿자마자 살얼음이 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얼음을 손으로 긁어내며 비싼 왁스를 발랐다. 그때 주차장 입구 쪽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김 중사는 혹시 최소령인가 싶어 긴장하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방안 두 건으로 얼굴을 가린 여군이었다. 계급장은 보이지 않았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목소리가 낯익었지만 김 중사는 추위와 작업에 정신이 팔려 누구인지 알아채지 못했다. 아, 예. 용무 있으십니까?
여기는 관계자 외출입 금지. 여군은 천천히 두건을 내렸다. 드러난 얼굴을 본 김중사와 하사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여단장님. 두 사람은 들고 있던 스펀지와 걸레를 내던지고 차렷 자세를 취했다. 경례를 붙이려 했으나 고무장갑에 거품이 묻어 있어 엉거주춤했다. 쉬어. 하던 거 멈추고 이리 오게. 서미현은 차가운 눈으로 번쩍거리는 세단과 벌겋게 튼 부하들의 손을 번갈아 보았다. 이 차 누구 차입니까? 김중사는 입을 열지 못했다. 사실대로 말했다가 최소령에게 당할 보복이 두려웠다. 묻잖나. 누구 차인가? 작전과장님 차량입니다. 이게 공무인가? 아닙니다. 그럼 왜 자네들이 이 추위에 여기서 이러고 있나? 작전과에서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서미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때 멀리서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최소령이었다. 그는 깔끔한 사복 차림으로 한 손에는 헬스 가방을 들고 주차장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어이, 김중사. 다 했어? 광 좀 잘 냈냐? 오늘 저녁에 소개팅 있어서 차 깨끗해야 한다고 했잖. 헉. 최소령의 휘파람 소리가 뚝 끊겼다. 그의 눈앞에 서미현이 그것도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기 때문이다. 여단장님께서 여긴 어인일로. 서미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소령을 쏘아보았다. 작전과장. 참으로 부지런하군. 일과 시간 아직 안 끝났는데 벌써 사복 차림인가? 아, 그게. 오늘은 대대작전 장교 회의가 일찍 끝나서 체력 단련 좀 하고. 체력 단련? 자네 차 닦는 게 김중사의 체력 단련인가? 최소령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 이건 제가 시킨 게 아니라 김중사가 자발적으로. 제 차가 너무 더러워 보인다면서. 그는 뻔뻔하게도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김중사의 얼굴이 억울함으로 붉어졌다. 서미현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자발적이다. 김중사 사실인가? 김중사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만 꽉 쥐었다. 그때 서미현이 김중사에게 다가가 그의 언손을 덥석 잡았다. 그리고 고무장갑을 벗겨냈다. 얼음물에 젖어 퉁퉁 붓고 붉어진 손이 드러났다. 서미현은 그 손을 최소령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 손이 보이는가? 자네가 소개팅 나가서 폼 잡으려고 광내는 동안 자네 부하의 손은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었네. 이게 자발적이라고? 자네는 부하가 자발적으로 동상 걸리겠다고 하면 말리지도 않는 지휘관인가? 면목. 없습니다. 면목이 없는 게 아니라 염치가 없는 거겠지. 당장 걸레 들어. 예. 안 들리나? 걸레 들라고. 자네 차잖아. 남은 물기 자네가 직접 닦게. 최소령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여단장이 보는 앞에서 부사관들이 보는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차를 닦으라니. 여단장님, 그래도 제가 소령인데 체면이. 체면? 부하들 고열 짠에서 세운 체면이 무슨 가치가 있나? 내가 셋셀 때까지 안 움직이면 이 차 당장 폐차장으로 보내버리겠네. 하나. 최소령은 서미현의 눈빛이 농담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굴욕감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걸레를 집어들었다. 둘. 최소령은 비싼 울 코트 자락이 바닥에 끌리는 것도 잊은 채 차가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레를 차체에 문질렀다. 손이 시려왔다. 뼈가 아릴 정도였다. 그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김중사와 하사는 그 모습을 보며 통쾌함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서미현은 그 꼴을 잠시 지켜보다가 김중사와 하사에게 말했다. 너희는 들어가라. 의무대 가서 동상 연고 바르고. 오늘은 조기 퇴근해서 쉬어. 이건 여단장 명령이다. 감사합니다. 두 부사관이 경례하고 사라지자 주차장에는 서미현과 걸레질을 하는 최소령만 남았다. 작전과장. 네. 이번 군단장님 방문 행사 자네가 총괄한다고 했지? 예, 그렇습니다.
최소령은 이를 갈며 대답했다. 기대하겠네. 자네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지, 부사관들 도움 없이도 얼마나 완벽하게 해내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거야. 만약 이번 행사에서 실수라도 나온다면 서미현은 허리를 숙여 최소령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때는 이 걸레가 자네의 마지막 계급장이 될 줄 알게. 서미현은 미련 없이 돌아섰다. 홀로 남겨진 최소령은 걸레를 바닥에 패대기 쳤다. 시발. 두고 봐. 이 수모 절대로 안 잊는다. 서미현. 너도 군단장 앞에서 개망신 한번 당해봐라. 최소령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는 대신 복수심을 불태우는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 복수심은 그를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제6보병사단 제7보병여단의 시계는 평소보다 3배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군단장 방문이 5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여단 본청은 페인트 냄새와 왁스 냄새로 진동했다. 행정병들은 밤을 새워가며 현황판을 새로 만들었고 전투병들은 영하의 날씨 속에서 연병장 구석구석의 돌멩이 하나까지 주워내고 있었다.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는 작전과장 최영석 소령이 있었다. 그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도 된 양 지휘봉 대신 무전기를 들고 부대 전체를 쥐락펴락하고 있었다. 거기 3대대장. 위병소 입구 현수막 각도가 삐뚤어졌잖아. 오른쪽을 더 올려. 아니, 그건 너무 올렸고. 군단장님 차 들어올 때 시선이 딱 45도가 되어야 한다고. 최소령의 고함이 무전기를 타고 쩌렁쩌렁 울렸다. 그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병력들을 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다. 이것이야말로 장교의 권위이자 능력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오후 2시 여단장실에서 최종 의전 계획 보고가 있었다. 최소령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브리핑 차트 앞에 섰다. 서미현 준장은 팔짱을 낀 채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다. 그 옆에는 박철순 원사가 수첩을 들고 배석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단장님 방문의 핵심 콘셉트는 스마트 청성, 완벽한 준비 태세입니다. 최소령이 지휘봉으로 헬기장 도면을 가리켰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차 지점부터 본청까지의 이동 동선입니다. 군단장님께서는 헬기로 도착하십니다. 헬기장에서 본청까지 약 300m 구간, 이 구간이 우리 여단의 첫인상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서미현의 짧은 물음에 최소령은 준비했다는 듯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기존의 칙칙한 자갈길은 품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헬기 하차 지점부터 본청 입구까지 최고급 적색 카펫을 깔 계획입니다. 박 원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과장님, 헬기장은 흙바닥입니다. 그 위에 카펫을 그냥 깐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연하지. 영화제 레드 카펫처럼 말이야. 군단장님이 흙 밟지 않고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 들게 하는 거지. 양옆으로는 도열병들을 세워서 집총 경례를 하게 할 거고. 박 원사가 급히 말을 이었다. 위험합니다. 지금 땅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겉은 딱딱해 보여도 속은 질퍽한 진흙탕입니다. 카펫 밑으로 습기가 올라오면 미끄러질 수도 있고 만약 비라도 오면 카펫이 물을 먹어 늪처럼 변합니다. 차라리 자갈을 새로 깔거나 야자 매트를 설치하는 게. 아, 또 그 소리. 최소령이 짜증스럽게 지휘봉을 탁자에 내리쳤다. 박 원사, 당신은 왜 자꾸 초를 쳐? 야자 매트? 그 집단 엮은 거? 군단장님이 무슨 등산하러 오십니까? 품위 없게 시리. 그리고 비? 일기예보 봤어? 행사 당일 강수 확률 0%야. 맑음이라고. 요즘 기상청 슈퍼컴퓨터가 얼만데 그걸 못 믿어? 기상청이라. 서미현이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작전과장 철원 날씨가 기상청 예보대로 흘러가던가. 최소령은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이번 계획은 그의 승진이 걸린 야심작이었다. 여단장님, 제가 지난 10년간의 기상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맘때 철원에 비가 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눈이면 모를까. 눈이 오면 바로 치우면 됩니다. 붉은 카펫과 하얀 눈, 오히려 더 그림이 좋지 않겠습니까? 서미현은 최소령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다. 확신에 찬 눈빛. 아니, 아집에 사로잡힌 눈빛이었다. 실무자의 조언을 무시하고 화려한 거칠애에만 집착하는 전형적인 무능한 지휘관의 모습. 만약, 서미현이 입을 열었다. 만약 비가 온다면? 대비책은 있나? 아니, 뭐. 우산 준비하고 카펫이 젖으면 병사들 시켜서 걷어내면 됩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제가 제 군 생활을 걸고 장담합니다. 군 생활을 걸겠다. 군인들이 가장 쉽게 내뱉지만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이었다. 서미현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호언장담하는군. 좋아. 자네 계획대로 진행해.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최소령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사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서미현을 바라보았지만 서미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최소령은 신이 나서 다음 장을 넘겼다. 부대 주변의 바위들 말입니다. 너무 거무튀튀해서 보기가 싫더군요. 그래서 공병대 시켜서 하얀색 페인트로 도색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깔끔하게. 자연석에 페인트를 칠한다고? 예. 백골 부대도 아니고 우리 청성 부대의 상징인 푸른색 별을 그려 넣을까도 생각했는데 일단은 깔끔한 흰색이 나을 것 같아서. 서미현은 이마를 짚었다. 전술적 위장은커녕 적의 눈에 잘 띄라고 광고를 하는 꼴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제지하지 않았다. 마음대로 하게. 자네가 작전과장이니 자네 미적 감각을 믿어보지. 필승.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최소령이 경례를 하고 의기양양하게 집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박 원사가 다급하게 입을 열었다. 여단장님, 이건 아닙니다. 헬기장 그 붉은 카펫, 진짜 위험합니다. 철원 땅은 겉만 얼어있지 속은 물구덩이입니다. 헬기 하강풍 불면 카펫이 날려서 로터에 감길 수도 있고. 서미현은 손을 들어 박 원사를 진정시켰다. 압니다. 아시면서 왜 승인하셨습니까? 막으셔야죠. 서미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에는 최소령이 병사들을 닥달하며 붉은색 롤 카펫을 나르는 모습이 보였다. 붉은색이 황량한 겨울 들판과 어우러져 기괴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박 원사님. 사람은 말로 해서는 안 바뀝니다. 특히 최소령처럼 기가 막힌 사람은 직접 벽에 머리를 박아봐야 아픔을 알죠. 하지만 군단장님 행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여단장님께도 불똥이 튑니다. 서미현이 뒤를 돌아 박 원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그래서 원사님이 필요합니다. 최소령은 플랜 A를 준비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조용히 플랜 B를 준비할 겁니다. 플랜 B. 말씀입니까? 오늘 밤 믿을 수 있는 부사관들만 소집해 주세요. 장교들은 배제합니다. 보안 유지가 생명입니다. 서미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무능한 지휘관이 부대를 어떻게 망치는지, 그리고 그 부대를 지탱하는 게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입니다. 그날 밤 여단 본청 지하 보일러실. 평소라면 병사들이 몰래 라면이나 끓여 먹었을 이곳에 건장한 체격의 간부 5명이 모여 있었다. 주임원사 박철순을 필두로 인사 담당관, 군수 담당관, 그리고 이장에서 손세차를 당했던 김중사까지. 여단의 살림꾼들이 모두 모인 셈이었다. 모두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다. 여단장이 장교들을 따돌리고 부사관들을, 그것도 보일러실로 소집하다니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낡은 철문이 열리고 서미현이 들어왔다.
수행원도 없이 계급장이 없는 야전 상해 차림이었다. 필승. 작게. 앉아. 서미현은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거리는 가운데 그녀는 부사관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다들 고생이 많다. 작전과장 등살에 시달리느라. 김 중사가 울컥한 표정을 지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한다. 5일 뒤 군단장님 방문 행사 최소령 계획대로라면 사고가 터진다. 부사관들이 웅성거렸다. 군수 담당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역시 그 카펫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리고 기상청 예보와 달린 내 관절이 쑤시는 걸 보니 당일에 비가 올 것 같거든. 가벼운 농담에 부사관들이 피식 웃었다. 긴장이 조금 풀렸다. 최소령은 비가 절대 안 온다고 믿고 있어. 우천 대비 계획이 전무하다. 비가 오면 그 붉은 카펫은 군단장님을 넘어뜨릴 덫이 될 거야. 서미현은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에 펼쳤다. 손으로 직접 그린 도면이었다. 이게 플랜 B다. 잘 들어. 최소령이 알게 해선 안 된다. 서미현의 작전은 치밀했다. 첫째, 군수 담당관은 폐타이어를 잘라 만든 미끄럼 방지 고무 매트 100m를 확보하여 헬기장 뒤편 창고 깊숙이 숨겨둘 것. 둘째, 김중사는 검은색 장우산 10개를 준비하되 최소령 눈에 띄지 않게 상황실 당직 사령 책상 밑에 테이프로 붙여둘 것. 셋째, 박원사는 행사 당일 최소령의 동선과 별개로 부사관들로 구성된 별동대를 조직하여 헬기장 사각지대에 대기할 것. 명심해. 최소령이 망하는 건 상관없지만 군단장님이 진흙탕에 구르는 건 막아야 한다. 그건 우리 부대의 수치니까. 여단장님. 박원사가 비장한 목소리로 불렀다. 혹시라도 이 사실을 최소령이 알게 되면 항명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괜찮지만 여단장님 입장이. 항명이라. 서미현은 씁쓸하게 웃었다. 내 군생활 20년 부하를 믿고 맡긴 일로 잘못된 적은 없었다. 너희들이 내 뒷배다.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너희는 실력으로 증명해. 누가 진짜 이 부대의 주인인지. 부사관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장교들에게 소모품 머리 굳은 인간들 취급만 받던 그들에게 장군이 직접 내 뒷배라고 말해주었다. 그 한마디는 그 어떤 훈장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목숨 걸고 완수하겠습니다. 김 중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목숨은 적하고 싸울 때나 걸고. 이번엔 자존심만 걸어. 해산. 서미현이 나가고 난 뒤 보일러실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것은 보일러의 열기가 아니라 5사나이의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충성심의 열기였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군단장 방문 하루 전날이 되었다. 여단 전체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최영석 소령은 거의 반쯤 미쳐 있었다. 야, 거기 화단의 돌. 흰색 페인트가 좀 벗겨졌잖아. 다시 칠해. 더 칠하라고. 그는 하루 종일 연병장을 뛰어다니며 고함을 질러댔다. 그의 지시에 따라 헬기장에는 기어이 붉은색 카펫이 깔렸다. 흙바닥 위에 대충 못으로 고정해 놓은 카펫은 울퉁불퉁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카펫 자락이 펄럭거리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박원사가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 했다. 과장님, 바람이 심합니다. 카펫 고정핀을 더 깊게 박아야. 아, 좀. 박원사는 신경 끄라니까. 내가 다 알아서 했어. 본드 칠까지 해놨다고. 최소령은 박원사를 팔이 쫓듯 손짓했다. 박원사는 말없이 혀를 차며 돌아섰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서미현 준장이 지시한 플랜 B 지령서가 들어있었다. 저녁이 되자 하늘빛이 심상치 않게 변했다. 맑았던 하늘에 잿빛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철원 특유의 살을 애는 듯한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어왔다. 지휘 통제실에서 기상 장교가 최소령에게 보고했다. 과장님, 기상청 예보가 수정되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60% 확률로 진눈깨비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뭐? 60%? 최소령이 인상을 찌푸리며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이 멍청한 기상청 놈들, 어제는 맑음이라며.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꿔? 철원 지역이 워낙 국지성 기후 변화가 심해서. 야, 60%면 안 올 확률이 40%라는 거잖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그리고 설마 비가 와도 조금 흩뿌리다 말겠지. 겨울 가뭄이라며. 최소령은 애써 불안함을 감추며 말했다. 이미 붉은 카펫은 깔아버렸다. 이제 와서 걷어내고 다른 준비를 하기엔 시간이 너무 늦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다. 그냥 진행해. 만약 비 오면. 그래, 병사들 도열할 때 판초 위에 입히지 마. 군단장님 오시는데 비 좀 맞으면 어때? 군인 정신 보여주는 셈 치지 뭐. 폼 안 나게 비닐 옷 입히지 말라고. 기상장교는 입을 딱 벌렸다. 영하의 날씨에 비를 맞으며 도열하라고. 병사들이 감기에 걸리건 말건 그의 안중에는 없었다. 오로지 의전의 그림만이 중요했다. 이 대화를 서미현은 집무실 스피커를 통해 듣고 있었다. 그녀는 상황실에 마이크를 몰래 켜두라고 지시해둔 상태였다. 끝까지. 구제불능이군. 서미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져 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했다. 톡 토독. 예보는 틀리지 않았다. 서미현은 인터폰을 들었다. 주임원사. 예, 여단장님. 비가 시작됐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 군단장님 헬기가 뜨면 작전 개시합니다. 최소령에게는 비밀 유지하세요. 알겠습니다. 여단장님,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내일 사단이 나면. 박 원사님. 서미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내일은 썩은 살을 도려내는 날입니다. 피는 좀 나겠지만 그래야 새살이 돋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내일 바쁠 테니까. 전화를 끄는 서미현은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707 시절 작전 투입 전의 고요함이 느껴졌다. 그녀에게는 이 여단도 하나의 전장이었다. 적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었다. 무능하고 부패한 아군이라는 적. 다음 날 아침.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밤새 내린 진눈깨비는 아침이 되자 차가운 겨울비로 변해 쏟아지고 있었다. 철원 평야 전체가 질척한 흙탕물로 변해가고 있었다. 여단 본청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야, 카펫 젖잖아. 비닐 가져와서 덮어. 빨리. 최형석 소령은 우산을 쓴 채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밤새 내린 습기를 머금은 붉은 카펫은 물을 잔뜩 먹어 검붉게 변해 있었고 바닥의 흙과 엉겨붙어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흰색 페인트로 칠해놓은 바위들은 빗물에 페인트가 녹아내려 마치 하얀 피를 흘리는 것처럼 괴기스러워 보였다. 이게 뭐야? 이게 다 뭐냐고. 최소령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비 한 방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 무전기에서 급박한 소리가 들려왔다. 치. 여기는 상황실. 군단장님 탑승 헬기 UH-60 현재 부대 반경 10km 진입. 도착 5분 전. 도착 5분 전. 뭐? 벌써? 야, 빨리 정렬해. 도열병들 뭐해? 최소령이 허둥지둥 병사들을 헬기장 양옆으로 배치했다. 병사들은 판초 우위도 입지 못한 채 전투복 차림으로 비를 맞으며 섰다. 추위에 입술이 파랗게 질린 병사들이 덜덜 떨고 있었다. 서미현 준장이 현관을 나섰다. 그녀는 우위를 입고 정모를 쓴 단정한 차림이었다. 그녀의 뒤로 참모들이 따랐다. 최소령이 서미현에게 달려왔다. 여단장님,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어제 기상 장교 보고를 무시했다고 들었는데.
서미현의 차가운 지적에 최소령은 말문이 막혔다. 군단장님 오신다. 변명은 나중에 해. 두두두두두. 저 멀리 빗줄기를 뚫고 헬기의 로터 소리가 들려왔다. 검은색 UH-60 헬기가 거친 바람을 가르며 하강하기 시작했다. 헬기가 지면에 가까워지자 강력한 하강풍이 발생했다. 후웅. 바닥에 고여있던 빗물과 진흙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리고 최소령이 우려했던, 아니 박원사가 경고했던 일이 벌어졌다. 물 먹어 무거워진 카펫은 다행히 날아가진 않았지만 그 아래 흙이 죽처럼 변하면서 카펫 자체가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고정 핀이 팅 소리를 내며 뽑혀나갔다. 붉은 카펫이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엉망으로 구겨졌다. 그 위를 걷는다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헬기가 착륙했다. 로터가 천천히 멈추고 연문이 열렸다. 최소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군단장이 내려야 할 위치 바로 앞에는 구겨진 카펫과 거대한 물웅덩이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저기로 내렸다가는 군단장의 군화는 물론 바지까지 흙탕물 범벅이 될 게 뻔했다. 이쪽으로. 아니 저쪽으로. 최소령은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했다. 그가 헬기 쪽으로 달려가려다 미끌하며 휘청거렸다. 꼴 사나운 모습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이다. 서미현이 작게 속삭였다. 어디선가 호루라기 소리가 짧고 굵게 울렸다. 삑. 그러자 헬기장 뒤편 창고 뒤에서 검은 그림자 5명이 튀어나왔다. 박원사와 부사관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무언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놀라운 속도로 헬기 문 앞과 물웅덩이 사이를 파고들었다. 척, 척, 척. 그들이 바닥에 깐 것은 최소령의 붉은 카펫이 아니었다. 폐타이어를 엮어 만든 투박하지만 튼튼한 검은색 고무 매트였다. 순식간에 진흙탕 위로 안전한 징검다리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동시에 김중사가 헬기 문이 열리는 타이밍에 맞춰 검은색 대형 장우산을 펴들었다. 팍! 군단장이 헬기에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의 머리 위에는 이미 우산이 씌워져 있었고 그의 발 아래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고무 매트가 깔려 있었다. 군단장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매트 위를 밟았다. 허허, 날씨가 궂은데 준비가 철저하구만. 박원사가 빗속에서 부동자세로 경례를 올렸다. 필승. 제7보병여단 주임원사 박철순입니다. 모시겠습니다. 군단장은 박원사의 안내를 받으며 안전하게 본청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최소령이 깔아놓은 엉망이 된 붉은 카펫은 군단장의 동선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최소령은 헬기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흙탕물이 튄 전투복 꼴로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무대에서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근본 없는 부사관들이 완벽한 의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서미현이 군단장 뒤를 따르며 멍청이 서 있는 최소령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오직 최소령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입 다물고 따라와. 내 장례식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최소령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빗물 섞인 흙바닥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티며 비틀비틀 뒤를 따랐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마치 그의 앞날을 예고하듯이. 여단 본청 현관으로 들어서는 군단장의 군화에서는 흙탕물이 묻어나오지 않았다. 박철순 원사와 부사관들이 깐 고무 매트 덕분이었다. 하지만 빗줄기를 뚫고 허겁지겁 뒤따라온 최영석 소령의 꼴은 말이 아니었다. 잘 다려입은 정복 바지 밑단은 흙투성이었고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어 그의 자존심처럼 초라해 보였다. 군단장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여단장.
예, 군단장님. 서미현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들어오다 보니 화단의 바위들이 죄다 하얀색이더군. 눈이 온 줄 알았네. 자네 취향인가? 서미현은 곁눈질로 최소령을 바라보았다. 최소령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아닙니다. 작전과장이 부대 미관을 위해 특별히 신경 쓴 부분입니다. 적의 감시로부터 은폐하기보다는 우리 부대의 결백함을 상징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서미현의 대답은 교묘했다. 겉으로는 부하를 감싸는 척했지만 뼈 있는 돌려각이었다. 군단장은 콧방귀를 뀌었다. 결백함이라. 전시에 저렇게 하얗게 칠해놓으면 적 포병 관측병들이 아주 고마워하겠군. 표적지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말이야. 당장 원상복구하게. 최소령의 어깨가 움찔했다. 시정하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최소령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군단장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복도를 걸어갔다. 복도 양옆으로 도열해 있던 참모들이 경례를 붙였다. 필승! 브리핑 룸으로 이동하는 동안 최소령은 식은땀을 줄줄 흘렸다. 첫인상부터 망쳤다. 헬기장 카펫은 엉망이 됐고 야심차게 준비한 바위 도색은 혹평을 받았다. 이제 남은 건 작전 브리핑뿐이었다. 그는 밤새 준비한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걸로 만회해야 했다. 브리핑 룸의 조명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다. 최소령은 지휘봉을 들고 단상에 섰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보병여단 작전과장 소령 최형석입니다. 금일 보고 드릴 내용은 스마트 청성,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선진 병영 시스템입니다. 스크린에는 화려한 그래픽과 복잡한 도표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최소령은 유창한 언변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드론을 활용한 경계 작전, 인공지능 기반의 상황 조치 시스템 등 온갖 그럴듯한 용어들이 난무했다. 하지만 군단장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그는 보고서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팔짱을 낀 채 스크린만 응시했다. 10분쯤 지났을까 군단장이 손을 들어 최소령의 말을 끊었다. 작전과장. 예, 군단장님. 말은 번지르르한데 실체가 없구만. 자네가 말한 그 인공지능 상황 조치 시스템, 현재 우리 군단 예산으로 도입 가능한 장비인가? 최소령은 말문이 막혔다. 사실 그것은 인터넷에서 긁어온 미래 국방 계획의 일부를 짜깁기한 것이었다. 아, 그게 현재 시범 운영 단계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비전으로서. 비전? 나는 지금 당장 적이 넘어왔을 때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묻고 있네. 꿈 같은 소리 말고. 자네, 우리 여단의 현용 박격포 유효 사거리가 얼마인지나 알고 있나? 최소령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기본 재원 따위는 하사들이나 외우는 거라 생각해서 소홀히 했던 부분이었다. 그것이. 정확한 수치는 4,000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4,000m? 군단장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4,000m는 10년 전에 도태된 구형 모델일세. 신형은 6,300m야. 작전과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대 화기 재원도 모르고 무슨 인공지능 타령을 하고 있어. 브리핑 룸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최소령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때 서미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작전과장이 최근 부대 환경 미화에 너무 신경을 쓰느라 본연의 임무인 작전 재원을 잠시 깜빡한 것 같습니다. 송구합니다, 군단장님. 그녀는 최소령을 변호하는 척하며 다시 한번 그의 쓸데없는 짓을 상기시켰다. 환경 미화라. 아까 그 흰 바위들 말인가? 허허 참. 군단장은 혀를 찼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보고는 그만 듣겠네. 종이 쪼가리 백날 봐봐야 소용없지. 현장을 봐야겠어. GOP 경계 초소로 이동하지.
내 차는 놔두고 여단장 지휘 차량으로 움직이겠네. 최소령은 다급해졌다. 이대로 끝나면 자신의 점수는 빵점, 아니 마이너스였다. 군단장님, GOP 이동 전에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신축병영 도서관을 먼저 둘러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병사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제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했습니다. 최소령은 어떻게든 자신이 공들인 보여주기식 시설물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서미연이 차갑게 잘랐다. 작전과장. 군단장님께서는 지금 전투 준비 태세를 확인하러 오신 거네. 도서관은 나중에 봐도 돼. 하지만 여단장님, 이동 경로상 도서관을 거쳐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그쪽 길에 제가 특별히 조경 공사를 해두어서 경관이 아주. 최소령은 눈치 없이 계속 고집을 부렸다. 군단장은 잠시 서미현과 최소령을 번갈아 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래 뭐. 작전과장이 저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니 한번 가보지.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은 호기심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혹은 어디까지 하나 보겠다는 관용 섞인 경고였다. 하지만 최소령은 그것을 긍정의 신호로 착각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모시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최소령은 신이 나서 앞장섰다. 서미현은 뒤따르는 박원사와 눈을 마주쳤다. 박원사의 눈빛에는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라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서미현은 작게 고개를 저었다. 놔두세요. 제 무덤을 제가 파겠다는데. 일행은 브리핑 룸을 나와 다시 밖으로 나갔다. 비는 아까보다 더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철원의 삭풍이 빗줄기를 대각선으로 날려보내며 뺨을 때렸다. 최소령은 우산을 든 채 군단장 옆에 딱 붙어서 걷기 시작했다. 이쪽으로 가시면 도서관으로 이어지는 사색의 길이 나옵니다. 제가 병사들을 위해 황토를 깔고. 최소령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떠들어댔다. 서미현은 묵묵히 그 뒤를 따르며 곧 닥쳐올 파국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가 말한 황토길은 맑은 날에는 좋았을지 몰라도 지금 같은 폭우 속에서는 최악의 선택지였기 때문이다. 빗줄기는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했다. 제7보병여단 본청 뒤편 야산의 능선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 입구에 일행이 도착했다. 최영석 소령이 자랑하던 사색의 길이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사색은커녕 생존을 걱정해야 할 판이었다. 최소령이 병사들의 무릎 보호를 위해 깔았다던 황토는 빗물을 머금어 거대한 갯벌처럼 변해 있었다. 경사로를 따라 붉은 흙탕물이 계곡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군단장이 멈칫했다. 작전과장, 이 길로 가자는 건가? 아, 예. 비가 와서 조금 질척거리긴 합니다만 밟으면 푹신하고 좋습니다. 저 위쪽 정자에서 보는 풍경이 아주 일품입니다.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최소령은 당황했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다.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공사를 지시한 길이었다. 이 길이 엉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능력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았다. 박원사가 조심스럽게 나섰다. 군단장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회해서 포장도로로 가시는 것이 안전할 듯 합니다. 거리는 조금 멀지만. 아니, 박원사. 자꾸 왜 끼어들어? 최소령이 박원사를 쏘아보며 소리쳤다. 군단장님 시간 뺏을 셈이야? 이쪽이 지름길이야. 그리고 군인이 흙 좀 밟는 거 가지고 뭘 그래? 내가 먼저 가서 길을 봐드릴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최소령은 박원사의 조언을 묵살하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듯 보란듯이 황토길로 발을 내디뎠다. 철퍽. 군화가 발목까지 푹 빠졌다. 최소령은 순간 움찔했지만 태연한 척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보십시오. 끄떡없습니다. 바닥이 다져져 있어서 미끄럽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군단장은 탐탁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부하가 저렇게까지 자신하니 마지못해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서미현이 군단장의 앞을 막아설까 잠시 고민했지만 그녀는 멈췄다. 최영석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꼴을 군단장이 직접 목격해야만 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처형이었다. 군단장이 조심스럽게 황토길에 발을 디뎠다. 수행 부관들이 양옆에서 군단장을 부축하려 했다. 됐네. 내가 칠순 노인네도 아니고. 군단장은 부관들을 물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최소령은 군단장보다 서너 발자국 앞서서 뒷걸음질을 치며 길을 안내했다. 자, 여기 디딤돌을 밟으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에 직접 배치한 자연석입니다. 최소령은 겉멋이 들어 뒷걸음질로 안내하는 과잉 의전을 선보이고 있었다. 비탈진 진흙길에서 뒷걸음질이라니 미친 짓이었다. 그때였다. 자, 이쪽으. 으억. 최소령이 밟은 돌이 사실은 고정된 바위가 아니라 흙 위에 살짝 얹혀있던 뜬돌이었다. 빗물에 지반이 약해진 흙이 무너지면서 돌이 쑥 빠져버렸다. 중심을 잃은 최소령의 몸이 뒤로 확 젖혀졌다. 그는 균형을 잡으려고 팔을 허우적댔다. 하지만 미끄러운 황토 위에서 그것은 춤을 추는 것에 불과했다. 그의 발이 썰매를 탄 것처럼 미끄러지며 앞으로 쭉 뻗어나갔다. 문제는 그가 군단장의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으악! 최소령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엉덩방아를 찌으며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왔다. 마치 볼링공처럼 그의 몸은 정확하게 군단장을 향해 돌진했다. 군단장님! 부관들이 소리치며 달려들었지만 늦었다. 콰당! 철퍼덕! 최소령의 군화발이 군단장의 정강이를 강타했고 그 충격으로 군단장마저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다. 그리고 최소령이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일으킨 거대한 흙탕물 파도가 군단장의 전신을 덮쳤다. 세상은 잠시 정지했다. 빗소리마저 멈춘 것 같은 정적. 모두가 얼어붙었다. 진흙탕 속에 엉켜있는 두 사람. 별 3개가 달린 군단장의 정모는 저 멀리 흙탕물 속에 처박혀 있었고 그의 깨끗했던 전투복과 야전 상의는 붉은 황토로 범벅이 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안경에는 진흙 덩어리가 묻어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그 위로 최소령이 엎어져 있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의전 실패를 넘어선 상관에 대한 폭행에 가까운 대참사였다. 박원사와 김중사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었다. 군단장님, 괜찮으십니까? 그들은 최소령을 거칠게 밀어내고 군단장을 부축해 일으켰다. 군단장은 흙투성이가 된 안경을 벗어 손에 쥐었다. 그의 얼굴에도 흙탕물이 튀어 있었다. 최소령은 바들바들 떨며 진흙탕 속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흙빛보다 더 창백했다. 군단장님. 제가 죽을 죄를. 최소령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혀가 마비된 것 같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군단장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려 했다. 탁! 군단장이 최소령의 손을 거칠게 쳐냈다. 짝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손대지 마라. 군단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무거웠다. 그는 흙 묻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닦아냈다. 작전과장. 예. 군단장님. 이게 자네가 말한 사색의 길인가? 아주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해주는군. 내 군 생활 40년 만에 부하가 걷어차서 진흙탕에 구른 건 처음이야. 잘못했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미끄러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최소령은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다. 진흙탕 속에 무릎이 잠겼다. 그때 서미현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는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군단장에게 씌워주기 위해 우산을 접어 부관에게 넘기고 비를 맞으며 군단장 앞에 섰다. 그리고 차가운 눈으로 바닥에 엎드린 최소령을 내려다보았다. 일어나. 서미현의 목소리는 서리빨 같았다. 여단장님. 일어나라고 했네. 군인이 흙 좀 묻었다고 무릎 꿇고 비는 건가? 자네가 그러고도 장교야? 최소령은 비틀거리는 다리로 간신히 일어섰다. 내가 경고했지. 계급이 깡패가 아니라 실력이 깡패라고. 자네의 그 오만함과 아집이 오늘 이 사달을 낸 거야. 박 원사가 가지 말자고 했을 때 듣지 그랬나. 서미현은 최소령의 가슴팍 작전과장 약장을 손가락으로 톡 쳤다. 자네는 오늘부로 작전과장 직무 정지야.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장. 여단장님 한 번만 기회를. 끌어내. 이번에는 군단장이었다. 군단장은 더 이상 최소령의 꼴을 보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헌병들이 달려와 최소령의 양팔을 붙잡았다. 군단장님, 여단장님, 제가 실수한 겁니다. 이건 사고입니다. 억울합니다. 최소령은 끌려가면서도 비명을 질렀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추한 모습이었다. 그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멀어질 때까지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군단장은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여단장. 예. 옷 버렸으니 갈아입고 와야겠네. 그리고 군단장은 곁에 서 있던 박원사를 바라보았다. 박원사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군단장의 손을 닦아주고 있었다. 주임원사. 예, 군단장님. 자네가 아까 우회하자고 했었지? 예, 그렇습니다. 장교보다 부사관의 눈이 더 정확했군. 미안하네. 자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군단장의 사과에 박원사는 당황하여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군단장님. 제가 더 강하게 만류하지 못한 탓입니다. 아니야. 자네는 할 일을 다 했어. 군단장은 서미현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서준장. 자네 부대에는 썩은 사과가 하나 있었지만 그 옆에는 아주 튼튼한 뿌리들이 있었구만. 오늘 행사는 망쳤지만 진짜 중요한 건 확인했네. 감사합니다. 서미현은 비에 젖은 채로 완벽한 경례를 올렸다.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흙탕물 속에서 뒹군 별. 하지만 그 사건은 가짜 별을 씻어내고 진짜 별들이 누구인지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최영석 소령의 파멸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폭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참혹했지만 동시에 명료했다. 흙탕물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주는 현상핵과도 같았다. 군단장이 씻고 옷을 갈아입는 동안 제7보병여단 본청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복도를 오가는 간부들은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했고 행정병들은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했다. 오직 빗소리만이 창문을 때리며 계속될 뿐이었다. 1시간 뒤 여단장실. 군단장은 빌려 입은 여단 체육복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녹차 한 잔이 그의 온몸을 녹이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서미현 준장과 박철순 원사가 앉아 있었다. 여단장. 예, 군단장님. 불편하신 데는 없으십니까? 몸은 괜찮아. 내 자존심이 좀 다쳐서 그렇지. 군단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오늘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야. 지휘관의 오판과 독선이 부대를 어떻게 망치는지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지. 만약 저게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었다면 어땠겠나? 내 목숨 하나로 안 끝났을 거야. 여단 전체가 몰살당했을 수도 있어. 명심하겠습니다. 지휘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습니다.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서미현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군단장은 손을 저었다. 아니, 자네 잘못이 아니란 건 내가 알아.
자네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작전과장이란 작자가 전임 여단장 시절부터 아주 기고만장했다고 들었네. 내 눈과 귀가 멀지 않았어. 군단장의 시선이 박원사에게로 향했다. 박원사. 예, 군단장님. 자네와 부사관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병원에 실려갔을지도 몰라. 그 찰나의 순간에 고무 매트를 깔 생각을 어떻게 했나? 여단장님께서 미리 지시하셨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라고 하셨기에 저희는 따랐을 뿐입니다. 박원사는 공을 서미현에게 돌렸다. 서미현은 박원사를 보며 미소 지었다. 서로를 챙기는 진정한 전우애였다. 허허, 둘 다 겸손하군. 좋아. 이번 일은 전화위복으로 삼겠네. 작전과장 최영석 소령은 오늘부로 보직 해임이야. 그리고 사단 헌병대와 감찰부의 지시에서 정밀 조사를 진행하게. 단순히 능력 부족인지 아니면 다른 비위 사실이 있는지도 낱낱이 파헤쳐. 군단장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내 옷에 흙탕물을 튀긴 죄는 묻지 않겠네. 하지만 군인으로서 기본을 망각하고 부하들을 사지로 내몬 죄는 엄중히 물을 거야. 서 장군, 자네가 칼자루를 쥐게. 내 이름 팔아서라도 썩은 살은 확실하게 도려내.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집도하겠습니다. 서미현의 대답에 군단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군단장이 떠나고 서미현은 즉시 감찰부를 소집했다. 하지만 그녀는 감찰부장에게만 맡겨두지 않았다. 그녀는 707 시절 정보장교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직접 조사팀을 꾸렸다. 팀원은 박원사와 김중사 그리고 군수 담당관이었다. 지금부터 우리는 최영석 소령의 군생활 15년을 털어볼 겁니다. 먼지 하나라도 놓치지 마세요. 여단장실 옆 소회의실, 서류 더미 속에 파묻힌 서미현이 말했다. 여단장님, 여기 좀 보십시오. 군수 담당관이 장부 하나를 들고 왔다.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는 부대 환경 개선비라는 항목이 있었다. 이번에 최 소령이 진행한 화단 도색 작업과 헬기장 카펫 설치 비용입니다. 그런데 자금 출처가 이상합니다. 어디서 났지? 병사들 복지기금에서 전용했습니다. 원래는 생활관 제습기 교체와 독서, 카페 도서 구매용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이걸 긴급시설 보수비라는 명목으로 멋대로 끌어다 썼습니다. 서미현의 눈썹이 꿈틀했다. 병사들 습기 찬 곳에서 재우고 곰팡이 핀 책 읽게 하면서 자기 치적 쌓는데 돈을 썼다. 금액은? 도합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군수 담당관이 머뭇거렸다. 말씀하세요. 영수증이 가짜입니다. 페인트 가게와 카펫 업체에서 발행한 간이 영수증인데 사업자 등록 번호를 조회해 보니 폐업한 지 3년 된 식당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자재 단가를 비교해 보니 최 소령이 청구한 금액의 절반도 안 됩니다. 즉 반은 자기가 꿀꺽했다는 소리군. 서미현은 차갑게 웃었다. 횡령이었다. 그것도 아주 질이 나쁜.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중사가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지난번 서미현이 준 바로 그 녹음기였다. 제가 직접 녹음한 건 아니지만 행정병들이 최 소령에게 당한 갑질을 증언한 내용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서미현이 고개를 끄덕이자 김중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 속에서 최 소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너네 집 잘 산다며? 이번에 휴가 나갔다 올 때 양주 하나 사와. 발렌타인 30년 산으로. 안 사오면 휴가증 자른다. 알았지? 이건 뇌물이 아니라 정이야, 정. 그리고 내 논문 번역 알바 좀 구해봐. 내가 영문과잖아. 내가 해주면 더 좋고. 공짜로 해주는 게 군 생활 편하게 하는 길이다. 녹음 파일이 하나씩 재생될 때마다 박원사의 얼굴은 붉어졌고 서미현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다. 주류 강요, 사적 업무 지시,
폭언, 인격 모독. 최형석 소령은 군복을 입은 조폭이나 다름없었다. 이 정도면 파면감입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해. 서미현은 책상을 두드렸다. 이 인간 육사 출신이라는 거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어. 분명 뒤를 봐주는 선배나 동기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걸 터뜨렸을 때 관행이었다라거나 장교 길들이기라고 역공을 당할 수도 있어. 꼼짝 못할 한 방이 더 필요해. 그때 박 원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단장님, 혹시 GOP 소초 난방유 사건 기억하십니까? 난방유 사건? 작년 겨울 GOP 소초 보일러 기름이 부족해서 병사들이 냉방에서 잤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최 소령이 병사들이 기름을 낭비해서 그렇다며 징계를 내렸었죠. 그런데 제가 당시 유류 수불 대장을 확인했을 때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맞지 않았습니다. 서미현의 눈이 번뜩였다. 기름을 빼돌렸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덮어뒀던 건입니다. 최 소령이 당시 보급관을 엄청나게 닥달해서 장부를 조작하게 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보급관 지금 전역해서 철원 시내에서 카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빙고. 서미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박 원사님 지금 당장 그 카센터로 갑니다. 전역한 보급관이라면 더 이상 최소령이 무서울 게 없겠죠. 제가 가서 설득하겠습니다. 서미현은 외투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등 뒤로 정의의 여신과도 같은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최영석. 내가 병사들 춥게 만든 죄 아주 뜨겁게 돌려주마. 철원 시내의 한 허름한 카센터.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사내가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었다. 전역한 지 1년 된 전직 중사였다. 가게 문이 열리고 정복 차림의 장군이 들어오자 사내는 들고 있던 렌치를 떨어뜨렸다. 여단장님? 서미현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전역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사내는 긴장한 표정으로 커피를 타왔다. 좁은 사무실, 기름 냄새 섞인 공기 속에서 서미현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작년 GOP 난방유 최소령이 시켜서 빼돌린 거 맞습니까? 사내의 손이 떨렸다. 그건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소령은 여전히 부대에서 왕 노릇을 하며 병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당신이 덮어준 죄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미현은 김 중사의 녹음기를 틀어주었다. 후배 부사관들이 당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듣던 사내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처벌은 받지 않게 해주겠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으로 막아드리겠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약속합니다. 사내는 한참을 고뇌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이걸 쓰게 될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수첩 안에는 최소령이 빼돌린 난방유의 양과 그것을 판매한 불법 유류업자의 연락처, 그리고 그 돈이 입금된 최소령의 차명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때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최소령이 장기 복무시켜주겠다고 꼬드겨서 병사들 추위에 떠는 거 알면서도 눈 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내는 눈물을 흘렸다. 서미현은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당신 용기가 부대를 살릴 겁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횡령, 갑질, 뇌물수수, 그리고 군수품 절도까지. 최영석 소령은 단순한 무능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군대라는 조직에 기생하는 악성 종양 그 자체였다. 서미현은 수첩을 품에 넣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사냥을 끝낼 시간이었다. 독신자 간부 숙소 3층. 최형석 소령의 방은 술 냄새와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 그는 팬티 차림으로 침대에 걸터앉아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었다. 선배님, 접니다, 형석이.
아이고, 이거 참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그 여단장이란 여자가 저를 음해하려고 작정했다니까요. 예. 군단장님 흙탕물 사건이요? 아, 그건 순전히 실수라니까요. 박원사 그 늙은이가 옆에서 훈수 두다가 제가 헷갈려서. 그는 여전히 남 탓을 하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육사 선배이자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대령이었다. 최영석에게는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가웠다. 야, 최영석. 너 상황 파악이 안 되냐? 지금 내 얘기 육군 본부까지 다 퍼졌어. 군단장님 정강이를 걷어찼다며?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서 선배님, 그게 와전된 겁니다. 제가 걷어찬 게 아니라 미끄러지면서. 시끄러워. 그리고 너 감찰 조사 들어갔다며? 나한테 전화하지 마. 너랑 엮였다가 나까지 똥물 튈라. 끊어. 전화가 끊겼다. 최영석은 허망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에이, 비겁한 새끼들. 내가 밥 사고 술 살 때는 좋다고 받아 처먹더니. 그는 휴대폰을 벽에 집어 던졌다. 액정이 박살나며 파편이 튀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불안했다. 단순히 보직 해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징계위원회는 내일이었다. 그래, 증거. 증거가 없으면 돼. 다들 심증만 있지 물증은 없잖아.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옷을 주워 입었다. 작전과 사무실에 두고 온 개인 노트북과 비밀 장부가 생각났다. 거기에 자신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었다. 그걸 없애야 했다. 그는 몰래 숙소를 빠져나와 여단 본청으로 향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각, 본청은 고요했다. 그는 당직 사령의 눈을 피해 뒷문으로 들어갔다. 작전과장실 앞에 도착한 그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다. 철컥. 문은 잠겨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려 했으나 열쇠 구멍 자체가 바뀌어 있었다. 뭐야? 언제 키 뭉치를 바꿨어? 당황한 그가 문을 흔들려는 찰나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늦었네, 최소령. 최영석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천천히 뒤를 돌자 복도 끝 어둠 속에서 서미현 준장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헌병 2명이 버티고 서 있었다. 여단장님, 여긴 어쩐 일로? 자네야말로 보직 해임된 사람이 여기는 왜 왔나? 증거 인멸이라도 하러 왔나? 서미현은 손에 든 비닐팩을 흔들어 보였다. 그 안에는 최영석이 찾던 비밀 장부가 들어 있었다. 이걸 찾나? 최영석의 눈이 뒤집혔다. 그거 제 겁니다. 개인 물품입니다. 함부로 손대시면 사생활 침해입니다. 그는 서미현에게 달려들어 USB를 뺏으려 했다. 하지만 서미현은 가볍게 몸을 피하며 그의 발을 걸었다. 콰당. 최영석은 꼴사납게 복도 바닥에 처박혔다. 사생활? 여기에 자네가 횡령한 공금 내역이랑 남방유 팔아먹은 장부가 들어있는데 그게 사생활인가? 범죄 증거지. 최영석은 엎드린 채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조작입니다. 박원사 그 늙은이랑 김중사가 짠 겁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육사 출신이라서 비육사 출신들이 똘똘 뭉쳐서 왕따 시키는 거라고요. 끝까지 추악했다. 서미현은 헌병들에게 눈짓했다. 일으켜 세워. 헌병들이 최영석의 양팔을 결박했다. 조작? 자네가 팔아먹은 남방유 산업자가 다 불었어. 그리고 자네 차명 계좌 내역도 확보했고. 자네가 병사들 죽게 만들어서 번 돈으로 산 그 고급 세단 이제 압류될 거야. 최영석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여단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옷만은 벗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처자식도 있고 연금도 받아야 하고
방금 전까지 악을 쓰던 인간이 순식간에 비굴해졌다. 서미현은 그 모습에 구역질이 났다. 처자식 있는 사람이 남의 집 귀한 아들들은 왜 그렇게 괴롭혔나? 그 병사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들이야. 자네 욕심 채우려고 그 아이들 밥 굶기고 얼어 죽게 만들 뻔했어. 서미현은 최영석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차갑게 속삭였다. 내일 징계위원회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가 될 거야. 자네는 이미 군사법원에 회부되기로 결정됐거든. 횡령, 절도, 뇌물수수, 직권남용. 형량이 꽤 나올걸. 감옥에서 콩밥 먹으면서 사색 좀 하게. 자네가 좋아하던 그 사색의 길보다는 훨씬 환경이 좋을 거야. 아, 안 돼. 안 돼. 최영석이 발버둥 쳤지만 헌병들의 악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끌고 가. 영창에 쳐넣어. 최영석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갔다. 서미현,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둬. 으악. 복도에 그의 비명만이 메아리 쳤다. 서미현은 그가 사라진 곳을 한참이나 응시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박원사가 걸어 나왔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단장님. 박 원사님도요. 이걸로 큰 산은 넘었네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박원사의 표정은 밝았다. 하지만 서미현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최소령이 망가뜨린 시스템을 복구해야죠. 병사들 난방부터 챙기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식사 아주 따뜻하고 맛있는 걸로 준비하라고 취사반에 전해주세요. 고생한 우리 병사들 먹여야죠. 알겠습니다. 여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원사가 진심을 담아 격려했다. 필승. 서미현도 마주 격려했다. 필승. 가서 주무세요. 내일은 해가 뜰 겁니다. 서미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철원의 삭풍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바람 속에는 더 이상 썩은 내가 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제7보병여단 연병장에는 구속된 최형석 소령이 포승줄에 묶여 헌병차에 태워지는 모습이 공개되었다. 아침 점호에 나온 장병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누군가는 통쾌했고 누군가는 혀를 찼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병사들의 눈빛이었다. 더 이상 간부들을 불신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목격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안도감과 신뢰가 그들의 눈에 깃들어 있었다. 헌병차가 위병소를 빠져나가자 서미현은 방송 마이크를 잡았다. 여단장이다. 지난 며칠간 궂은 날씨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임무 수행하느라 고생 많았다. 오늘 아침은 특식이다. 밥 든든히 먹고 다시 시작하자. 이상. 연병장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와, 여단장님 만세. 그 환호성은 최영석이 억지로 시켜서 지르던 소리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진정한 리더에게 보내는 존경과 감사의 함성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받은 부대를 치유하고 진정한 별들의 전장을 준비하는 것뿐이었다. 서미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최형석 소령이 떠나간 자리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남긴 오물들을 치우는 과정이 더 눈에 띄었다. 일주일 뒤 보통 군사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혐의는 업무상 횡령, 군용물 절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그리고 상관 모욕.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판결문과 함께 그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연히 군복을 벗게 되었고 불명예 전역 처리되어 군인 연금 수령 자격도 박탈당했다. 그가 그토록 목을 매던 출세와 돈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차디찬 감옥의 독방뿐이었다. 판결 소식이 여단에 전해지던 날 서미현 준장은 전 간부를 대회의실로 소집했다. 공기는 무거웠지만 예전에 숨막히던 공포 분위기와는 달랐다. 그것은 새로운 변화를 앞둔 긴장감이었다.
단상에 오른 서미현은 마이크를 잡지 않고 육성으로 말했다. 오늘부로 우리 여단에서 의전이라는 단어를 지운다. 간부들이 웅성거렸다. 군대에서 의전을 없앤다니 파격적인 선언이었다. 상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페인트 칠을 하고 꽃을 심고 쓰지도 않을 카펫을 까는 행위. 그 모든 것이 전투력 낭비다. 앞으로 내 부대 방문이나 상급 부대 검열 때 청소 상태나 보여주기식 준비를 하는 지휘관은 그 즉시 보직 해임하겠다. 서미현은 강한 어조로 이어갔다.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깨끗한 화단이 아니라 녹이 슬지 않은 총기다. 번쩍이는 구두가 아니라 흙 묻은 전투화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간부들의 대답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우렁찼다. 특히 부사관들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서미현은 박철순 원사와 함께 연병장으로 나갔다. 그곳에서는 병사들이 헬기장에 깔려있던 흉물스러운 붉은 카펫을 걷어내고 있었다. 비에 젖고 흙에 엉겨붙어 썩은 냄새를 풍기는 카펫이 뜯겨 나갈 때마다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으라차. 야, 이거 속이 다 시원하다. 이거 깐다고 주말도 반납했는데 걷어내는 건 10분도 안 걸리네. 병사들은 웃으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서미현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박 원사님. 예, 여단장님. 하얗게 칠해진 바위들도 벗겨내야죠. 신어 냄새 좀 나겠지만 자연 그대로가 제일 좋은 법이니까요. 공병대장에게 지시해 두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전부 원상복구 될 겁니다. 그리고 김영호 중사. 서미현이 뒤에 서 있던 김중사를 불렀다. 예. 부르셨습니까? 김중사의 표정은 지난번 세차장에서 봤을 때와는 딴판이었다. 동상 걸렸던 손은 거의 다 나았고 어깨는 펴져 있었다. 작전처부 담당관으로서 고생이 많았네. 이번에 사단 표창 상신했어. 최소령 비리를 용기 있게 제보하고 군단장님 행사 때 기지를 발휘한 공로야. 김중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장교들에게 공을 뺏기기만 했지 자신의 이름으로 표창을 받는 건 군 생활 10년 만에 처음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중사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울지 마. 군인은 눈물 대신 땀을 흘려야지. 앞으로도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간부가 되어주게. 명심하겠습니다. 서미현은 여단의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쳤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부사관단 정례 회의를 여단장 주관 회의로 격상시킨 것이었다. 그동안은 참모들이 결정하고 부사관들은 통보만 받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현장 전문가인 부사관들의 의견이 작전 계획 단계부터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마음의 편지를 디지털화하여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했다. 최소령 같은 자가 다시는 병사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였다. 변화는 빠르게 나타났다. 식당 밥맛이 좋아졌고 생활관 난방이 빵빵하게 돌아갔다. 보여주기식 작업이 사라지자 병사들은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사격 적중률과 체력 측정 등급이 수직 상승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었다. 갓 임관한 소위들이 원사들에게 경례를 먼저 붙이고 조언을 구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다. 계급은 지위를 위한 체계일 뿐 인격을 누르는 도구가 아니라는 서미현의 철학이 부대 전체에 스며든 결과였다. 어느 날 저녁 야근을 하던 서미현에게 박 원사가 따뜻한 유자차를 들고 찾아왔다. 여단장님 안 피곤하십니까? 벌써 자정이 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일 혹한기 훈련 계획서 검토 중입니다. 이번에는 시나리오를 좀 바꿔볼까 해서요. 안 그래도 작전 과장이 바뀌니 훈련 내용이 아주 실전적으로 변했다며 병사들이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말입니다. 새로 부임한 작전 과장은 서미현이 직접 선발한 야전 경험이 풍부하고 융통성 있는 인물이었다. 박 원사와도 호흡이 잘 맞았다. 박 원사님, 저번에 그러셨죠? 계급장이 깡패라고. 아,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책임감이 깡패다. 계급이 높을수록 어깨에 짊어진 짐이 무거워야죠. 최소령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 겁니다. 서미현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철원의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저 별들처럼 우리 부대원 한 명 한 명이 다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지휘관은 그들이 구름에 가려지지 않게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이고요. 박원사는 서미현의 옆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지휘관을 모셨지만 이토록 부하를 아끼고 군인 본연의 자세를 지키는 장군은 처음이었다. 여단장님 같은 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군 생활의 마지막을 이렇게 멋지게 장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마지막 아닙니다. 정년 퇴임하실 때까지 저랑 같이 철원 바닥 좀 더 구르셔야죠. 서미현의 농담에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철원의 삭풍이 창문을 덜컹거렸지만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다. 그것은 사람 냄새 나는 진짜 군대의 온기였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살을 애는 듯한 철원의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따스한 봄 기운이 찾아왔다. 한탄강 얼음이 녹아 힘차게 흐르고 잿빛이었던 제7보병여단 뒷산에는 진달래가 붉게 피어올랐다. 최형석 소령이 망쳐놓았던 헬기장은 이제 단단하게 다져진 흙바닥 위로 파릇파릇한 잔디가 돋아나 있었다. 인위적인 붉은 카펫보다 훨씬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천연의 카펫이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박철순 원사의 정년 퇴임식이 있는 날이자 군단장이 다시 부대를 방문하는 날이었다. 지난번 방문 때 진흙탕에 굴렀던 악몽 같은 기억이 있었지만 군단장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헬기를 타고 왔다. 두두두두두. UH-60 헬기가 흙바닥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이번에는 붉은 카펫도 억지로 칠한 하얀 바위도 없었다. 하지만 헬기에서 내린 군단장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필승. 군단장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서미현 준장이 깔끔한 전투복 차림으로 격례했다. 옆에는 정복을 차려입은 박철순 원사가 서 있었다. 허허 서장군. 오늘은 비가 안 와서 다행이구만. 군단장은 농담을 던지며 박원사에게 손을 내밀었다. 박원사,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지. 예, 군단장님. 35년 군 생활을 오늘부로 마감합니다. 자네 같은 훌륭한 군인을 떠나보내려니 내 마음이 아쉽네. 지난번 자네가 깔아준 고무 매트, 내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군단장은 진심으로 박원사의 손을 두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연병장에서는 전 병력이 도열해 있었다. 억지로 동원된 것이 아니었다. 병사들은 아버지 같은 주임원사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다. 퇴임식 단상에 오른 박원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시선이 서미현 준장과 마주쳤다. 서미현은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사랑하는 제7여단 장병 여러분. 나는 오늘 군복을 벗지만 내 영혼은 영원히 백골, 아니 우리 청성부대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박원사의 목소리가 가볍게 떨렸다. 군 생활 35년 동안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군대의 힘은 장군의 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의 땀방울, 흙 묻은 전투화, 그리고 전우를 지키겠다는 뜨거운 마음. 그것들이 모여 진짜 별이 되는 것입니다. 박원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지난 겨울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서미현 여단장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가지만 밖에서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전역하십시오. 주임원사님,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도 들렸다. 최형석 소령이 떠날 때의 싸늘함과는 정반대였다. 식이 끝나고 서미현은 박원사를 정문 앞까지 직접 배웅했다. 원사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사님이 안 계시면 제 오른쪽 자리가 많이 허전할 것 같습니다. 여단장님 같은 분이 계시니 걱정 없습니다. 김영호 중사가 제 뒤를 이어서 잘할 겁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박원사는 마지막으로 여단 본청을 뒤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상관에 대한 존중, 부하에 대한 사랑이라는 새로운 부대 표어가 걸려 있었다. 가끔 놀러 오십시오. 맛있는 짬밥 대접하겠습니다. 짬밥은 지겨워서 사양하겠습니다. 나중에 소주나 한 잔 사주십시오. 박원사는 호탕하게 웃으며 위병소를 걸어 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하기보다는 홀가분해 보였다. 평생을 바친 곳을 떠나는 군인의 뒷모습은 석양을 받아 길게 늘어졌다. 서미현은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때 군단장이 서미현의 곁으로 다가왔다. 서장군. 예, 군단장님. 자네 혹시 아까 박원사 퇴임사 들었나? 예, 들었습니다. 군대의 힘은 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지. 허허, 별 달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말 아닌가? 군단장이 짓궂게 물었다. 서미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어깨에 있는 별은 그들이 빛날 수 있도록 비춰주는 반사판일 뿐입니다. 진짜 별은 저 병사들의 눈 속에 있습니다. 군단장은 서미현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자네 참 마음에 들어. 육군 최연소 여성 장군이라는 타이틀이 아깝지 않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군. 군단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헬기에 올랐다. 안녕히 가십시오. 필승. 헬기가 바람을 일으키며 떠올랐다. 이번에는 흙먼지가 날리지 않았다. 잘 가꿔진 잔디가 바람을 잡아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서미현은 다시 집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지만 그녀는 피곤하지 않았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족구를 하며 뛰어놀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집무실까지 들려왔다. 최영석 소령이 지배하던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똑똑. 김영호 중사, 아니 이제는 상사 진급을 앞둔 김 중사가 들어왔다. 여단장님, 커피 한 잔 타드릴까요? 아니, 오늘은 커피 말고 다른 게 당기는데. 예. 어떤 거 말씀입니까? 시원한 보리차. 박 원사님이 끓여주시던 그 맛으로. 김 중사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주전자에 끓여서 가져오겠습니다. 김 중사가 나가고 서미현은 의자에 깊게 몸을 기댔다. 부사관의 딸로 태어나 707을 거쳐 장군이 되기까지 수많은 전장을 누볐지만 이곳 철원에서의 지난 겨울은 그녀에게 가장 치열하고도 보람찬 전장이었다. 그녀는 책상 한편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어루만졌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제가 아버지 후배들 그리고 제 부하들 지켜냈습니다. 사진 속의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철원의 봄은 짧다. 곧 무더운 여름이 오고 또다시 혹독한 겨울이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서미현은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계급장이 아닌 뜨거운 심장으로 뭉친 진짜 전우들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이곳은 별들의 전장이다. 하지만 하늘에 떠 있는 별들만의 전장이 아니라 땅 위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수만 개의 작은 별들이 함께 빛나는 곳이다. 서미현은 다시 펜을 잡았다. 그녀가 써 내려가는 명령서에는 권위가 아닌 책임이, 명령이 아닌 배려가 담겨 있었다. 자, 다시 시작해볼까? 그녀의 눈빛이 봄 햇살처럼 그러나 여전히 날카로운 장군의 기백을 담아 빛났다.